아버지 저 집 사려는데 5억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60대 아버지. 선뜻 돕고 싶은 마음에 통장에서 5억을 보내줍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차용증도 쓸 생각이고 이자도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빌려준 건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과세 당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빌려주는 거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수억 원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집 사려는 자녀가 있으신 분, 또는 부모님께 자금을 빌릴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60대 왕씨,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는 30대 아들에게 5억 원을 빌려주려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법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과세 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 무이자 대여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금전 거래에서 이자 없이 수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주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얻는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1,000만 원, 이 숫자가 과세와 비과세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1,000만 원이면 공제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1,000만 원은 공제액이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전체 이자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부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럼 이자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 4.6%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자녀가 4.6%만큼의 이자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4.6%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려면 대여금은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반올림하면 약 2억 1,700만 원.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씨처럼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5억 원의 4.6%를 적용하면 연이자 이익은 약 2,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경우 2,300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1,300만 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문턱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됩니다. 5억 원을 빌려주되 연 2.7%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자녀가 얻는 이자 이익은 1,000만 원 이하로 관리됩니다. 4.6%에서 실제 지급 이자율을 빼면 그 차이만큼이 이자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5억 원 기준으로 2.7%의 이자를 받으면 자녀의 이자 이익은 약 9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수령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아니라 실행이 핵심입니다. 과세 당국은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자가 오가고 원금이 상환되는 과정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의 문제입니다. 세법은 대출받은 날을 증여 시점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간주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산합니다. 매년 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에 같은 상대방과 동일한 거래가 또 있으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억 원을 빌려주고 6월에 1억 원을 또 빌려주면 합산해서 2억 원 기준으로 이자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입니다. 한 번 빌려주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나눠서 빌리는 방법입니다. 현행 세법은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 이익을 대여자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 각각의 이자 이익은 2억 원 곱하기 4.6% 연 920만 원 수준입니다. 각각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이자로도 4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고유 재산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돈을 옮긴 후에 어머니가 빌려주는 형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좌도 분리해야 하고 자금의 출처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비디오 성현회계법인 정성경 이사는 자금 원천이 각 부모의 고유 자산임이 소명돼야 하고 자금 흐름을 각자의 계좌에서 명확히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뉴스가 단순한 절세 팁이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대여입니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모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법인을 경유하는 것이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주주가 얻는 이익, 즉 법인의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해당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법인을 경유한 우회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법인과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해당 이익을 합산해 1억 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결국 개인 간 무이자 대여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로만 다를 뿐 과세 당국의 시선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거래에 걸려있는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상속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부모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5억 원을 빌려줬다면 부모 사망 시기 5억 원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빌려준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자녀를 도운 것이 부모의 상속 재산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5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증여 대신 대여가 일상화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30대가 자력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산이 시장에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부담되고 그냥 주자니 불안하니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추가 1억 원이 공제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를 합치면 최대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3억 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차용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무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배경입니다. 세법은 이 흐름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과세 문턱, 4.6%라는 적정 이자율, 1년 단위의 합산 규정,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의미는 큽니다. 자산 이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과세 당국의 의지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빌려준다는 표현 뒤에는 세금과 상속, 그리고 가족 간이 재산 분쟁 가능성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지금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 왜 60대 부모의 상담 사례가 뉴스가 되는지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집값은 높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세법의 기준은 매우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이자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쓴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경로에서 과세 당국의 시선은 작동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를 빌려주느냐보다 어떻게 빌려주느냐, 얼마를 절세하느냐보다 어떤 기준 안에서 관리하느냐, 이것이 이 뉴스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단기 절세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설계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2억 원, 어머니가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합시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빌려준 2억 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빌려준 돈이 결국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차용으로 증여세를 피했지만 상속세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세무 상담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전체 그림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1,000만 원은 문턱입니다. 이자 이익이 이 금액을 넘으면 전체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6%는 기준입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로 이자 이익을 계산하는 잣대입니다. 1년은 관리 단위입니다. 매년 점검하고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 부모 각각에게 나눠 빌리면 4억 원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의 소명, 계좌 분리, 실제 이자 수령, 그리고 상속재산 합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억 원을 빌려주는 문제는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시작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할 때 증여가 나을까요? 차용이 나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상속 합산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